유럽 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 선수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뭐 들었던 거는 50억 이상을 받는데 200만 원만 줬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착취.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들여보냈다라고 들었거든요. 참. 열받을 것 같아요. 그 선수 입장에서. 자, 세 분께 여쭤볼게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봤죠. 누가 안 본 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 드라마 할 때 이제 자문을 했었거든요. 아, 저 마지막에 진짜요? 예, 끝날 때 보면은 살짝 이제 제 이름이 한 이야. 0.1초 정도 이제 올라가는 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도 말씀드리고 이야. 그래서 스탄 탈북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현실 고증이 잘 된 드라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북한을 배경으로 한 일상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택시비나 물건값 낼 때 근데 달러 사용하더라고요. 달러. 이게 5개 T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달러를 사용한다고요. 이거 네. 실제로 자문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자문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미국을 싫어하면서 왜 달러를 쓰냐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달러 진짜 좋아해요. 미국 달러를. 그렇죠. US 달러. 네, 되게 좋아해요. 웬만큼 좀 비싼 택시라든가 그리고 식당 이런 데 가서는 다 이제 달러가 그 최고죠. 네. 와, 그럼 그 해외 그 여행객들도 달러 들고 들어가도 돼요? 어쨌든 그분들도 달러를 주면 되게 좋아요. 북한 돈은 이미 화폐 개혁을 통해서 한번 망했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달러를 써도 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죠. 몰래. 네, 단속을 하지만 몰래.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보면은 달러를 줘봐가지고 여기다가 손바닥으로 이제 손바닥과 손바닥으로 써 이제 가져가는 그렇게도 해요. 네. 눈빛으로 달러야, 달러.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달러 바로 외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외화 부족과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법의 외화 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의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 강동환 교수님께서는 강단보다는 사실 현장에 더 많이 계시는 현장에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북한의 외화벌이를 여기 계신 남리 씨는 직접 경험했지만 대부분은 간접적으로만 만나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강동원 교수님은 이마저도 또 직접 경험을 하십니다. 최근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난 4월에 블라디보스톡에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원래는 2017년 9월부터 주로 러시아를 갔었는데요.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뭐 3, 4회 정도 다녀왔고 또 2021년에 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코로나였죠. 그래서 이후에 못 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검 기자가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벌이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2017년에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또 이어서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겁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모두 돌아갔어야 했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을 못 만났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에 파견됐던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다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죠. 노동 비자가 아니라 뭐 관광이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2019년 이후 특히 2020년 초에 뭐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원래 돌아갔어야 될 북한 노동자들이 타고 갈
비행기, 기차 다 끊긴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북한이 2020년 1월에 북중 국경과 북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또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갔어야 될 사람들이 못 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 거기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는 거죠. 와. 처음부터 그 간 이유가 거기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임업으로 갔어요. 보통 우리가 러시아의 벌목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러시아 현지에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그거를 또 중국이나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벌목공 출신이다 그러면 예전에 오신 분들이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 달 걸려서 일할 거를 북한 노동자들은 일주일이면 뚝딱 끝내버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네, 제가 러시아에서 촬영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너무 좋죠. 네. 아, 직접 찍으셨어요? 아, 저기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거의 6시간을 잠복해서 현장에 있었어요. 잠복을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아카이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진정한 마스터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러게 사실 사진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네, 거. 그렇죠. 일하는 분들 그렇죠. 얼굴도 안 보이네요. 얼굴이 보여도 동양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중국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건설장에서는 항상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북한 말투, 동무라든지 동지라든지 이런 단어를 듣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고 그때부터 취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낮에는 또 말투가 잘 안 들려요. 차 소리도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네, 밤에 좀 조용해질 때까지. 네. 그런데 제가 밤에 확인하려면 이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니,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밤에 그것도 깜깜하던데. 그렇죠. 네. 조명도 없어요. 저도 이제 멀타에서 봉제공장에서 저는 일을 했었는데 저렇게 어두운 데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밝은 데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너무 위험하죠. 사실 제가 네. 현장에 보고 있을 때도 도대체 언제 일이 끝날까. 낮에 하기는 했지만 밤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노동자들은 사실 러시아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건설장에 가면 아주 밝은 조명을 야간에 그래도 켜놓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야간 조명이 없어요. 불법이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걸리면 안 네,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안전모에 랜턴을 하나 주는데 아주 희미한 불빛이죠. 약한 불빛.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게 고층이에요. 네. 고층 철근에 10명 정도 매달려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너무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그런 장면이었죠. 그럼 누가 시켜요? 뭐 기업이 시켜요? 러시아 기업이?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기업소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을 대량으로 와서 대형 합숙소, 컨테이너 시설에서 그냥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감금이라고 봐야 되죠. 컨테이너에. 그렇죠. 그런데 그 100명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러시아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는 숙련공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혼자 나가서 청부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형 건설장에 일하는 단체 노동과 청부 일을 하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러시아에 저렇게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또 저 같은 한국 사람이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일단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저렇게 한밤중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표현하면 좀 아프고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나온 해외 건설 노동자들은 일하는 수입의 80~90%를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2대 8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8 가져가고 개인은 2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부르니까 뭐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또 월급을 사실 받기도 하지만 거의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만난 한 노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을 손에 쥐어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수첩에 뭐 예를 들면 강동원의 월급 해서 $100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다 떼가는 거죠. 숙박비 떼가고 병원 가면 병원비 떼가고 또 옷 지급하면 옷값 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손에 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는 게 진짜 없겠네요. 네, 이거는 열정 페이를 넘어서서 노동 착취네요. 그렇죠. 노동 착취예요. 언제? 민 씨도 해외에서 근무를 해보신 네. 경험이 있잖아요. 몰타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겠다는 계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처음에 구두 이제 계약이요? 예, 갔을 때 그 선발하시는 분이 지배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400유로를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400유로면은 제가 북한에서 한 1년을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와, 무조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서 이제 제가 직접 받았던 돈은 한 130유로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대체 그 외국인 사장이 나한테 얼마를 주고 거기서 얼마를 띄어가고 나한테 얼마가 남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안 되나요? 물어볼 수가 없죠. 불투명하게 하는구나. 나갈 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성의 외화벌이 자금을 벌러 나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안 줘도 일 시킬 수도 있는 판에 돈이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라는 거죠. 알고도 왜 나가요?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되게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서 집에 있는 처자식 이제 먹을 살릴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서 노동을 한 건데 안보리 제재 이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 파견이 돼서 세계 곳곳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뭐 건설업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뭐 임업이라든지 또 봉제업, 뭐 심지어는 우리 해외 북한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식업 주로 있었고 요즘은 IT 업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뭐 여기서 지금 해킹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전사들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 세계 지금 40여 개국에 약 10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있었어요. 10만 명. 근데 10만 명이면 북한도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아요. 10만 명이니까. 많을 것 네, 같아요. 많겠죠. 엄청 많을 것 10만 같아요. 명이니까. 사실 정확한 엄청 통계를 많으니까. 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5억 달러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오죠. 뭐 북한 수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5억 달러.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마스터님, 이 북한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돈을 어디 갖다가 쓰는 건가요? 어디에 쓸까요? 돈을 벌어서. 거기 위 김씨 그거 집안. 김정은이 달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김씨 집안. 왜냐하면 이 구호 자체가 지금 충성의 외화벌이잖아요. 그냥 외화벌이가 아니라 충성의 외화벌이니까 이 자금들은 결국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이 돈이 당 중앙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 중앙. 그게 결국은 뭐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그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핵 개발하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쓰고요. 네. 네,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1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쓴 비용이 6억 4,200만 달러, 당시 원화로 약 8,200억 원 정도고요. 1분마다 1,221달러, 약 157만 원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걸 다 이제 북한 주민들을 착취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진짜.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상당 금액이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26.4%, 그러니까 북한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한 겁니다. 금액으로 하면 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지금처럼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뭐 미사일도 개발하고 또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보에 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건설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감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청부를 뛰는 사람들은 네. 밖에 나와서 일주일 정도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숙소에 들어가서 상납금만 바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두 개의 전화기가 있어요. 하나는 왜냐하면 청부를 뛰려면 자기가 일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노동자 중에 일감을 광고지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대박. 그리고 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러시아로 써서 전화번호를 쓰면 직접 전화가 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예전에 3G 폰을 갖고 있죠. 이거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부원이 이걸 봐도 이 전화기를 뺏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분이 세상에 눈을 뜨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난 친해지게 된 어떤 분도 동생 이번에 가면 좋은 SD카드 좀 갖고 오라 이래요. SD카드.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SD카드 제가 나가서 지금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좋은 거 갖고 오라 이래요. 더 좋은 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한국 드라마, 영화, 사랑의 그런 거를 넣어서 달라는 거죠. 멀리서 얘기하는 거. 네, 좋은 거. 좋은 거 달라. 한국에 나온 모든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재밌어 하는 거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요? 뮤직비디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BTS. 네, 그래서 저보다 한국 노래 더 많이 알아요. 사실 근데 저보다 한국 노래 더 잘 알아요. 이제 그걸 몰래 숨겨갖고 들어가서 북한에서도 이때 다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굉장히 엄선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시험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은 뭐 신체 검사라는 것도 있어서 네 155를 넘어야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키가 키 작은 여성이 나가면 북한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없어야 되고, 뭐 결핵이나 간염 이런 거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을 봐요. 해가지고 뭐 봐야 돼요? 신분이 그러니까 깔끔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 충성하는 그런 집안의 자녀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만약에 누가 또 형제가 나가 있다 외국에 그럼 저는 못 나가요. 저 혼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한 1년 정도의 그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이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는 거예요. 김정은 원수님께서 4월 16일 날 뭐 말씀하신 방침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느 때보다 굉장히 그 사상적으로 탁 무장이 됐을 때 내보내는 거죠. 근데 나가면 한순간이에요, 그냥. 유튜브 보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드라마 나가는 보면 네, 저는 태어나서부터 20년 넘게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았는데 그 몇 분 동안 다 무너져요. 몇 그냥. 분 사이에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요. 진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몰래 그게 그 파급력이 북한에 들어가면 엄청나요. 서로마다 그거 좀 보자 그러고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북한은 이런 외화벌이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과거에도 이런 형태였나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주 일부이고요. 1980년대 이후에 이 극심한 외화 부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동원 가능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뭐 각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진행을 했죠. 방금 남녀노소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실제 아이들이 노동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한겨울에 가보면 걸음 전투라고 해서 걸음을 직접 옮기는 작업을 아이들이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할당된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노동을 또 시키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는 뭐 일반 주민들도 그 사금 캐기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요. 특히 27세, 30세 정도 되는 그 청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외화벌이 돌격대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돌격대는 1974년 12월 김정일의 지시로 각 공장과 기업소, 당위원회 직속으로 조직이 되고 뭐 지역적 특성에 맞게 또 금과 은, 뭐 기금속 이런 것들을 주로 채취하기도 하고 또 박하를 재배하거나
자수정을 가공하거나 또 산삼 약초를 캐거나 그런 일을 주로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외화벌이 관련해서 아주 이색적인 수출품이 또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동상입니다. 동상이요? 근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1960년대부터 동상 외교를 북한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진짜 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공짜로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제3세계의 북한의 대형 조형물들은 그 유엔 무대에서 북한이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약소국들에게 처음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뭐 소련과 중국의 원조로 북한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아주 살만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난행군이 닥치면서 북한이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닥치게 되면서 무상으로는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돈을 받고 수출을 하게 되는 계기죠. 네. 아프리카 세네갈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유의 여신상만큼 큰 동상이 보이는데 도시 어디를 가도 그 동상이 보일 정도로 엄청 크대요. 근데 그게 바로 북한의 작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의 그 어떤 이런 창작물, 미술품을 제작하는 만세 창작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다가 이제 만들어준 건데 높이가 52m. 정도의 그런 동상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 47m 정도고 이것보다 높으니까 워낙 이제 세네갈에서는 굉장히 어떤 대표적인 조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제작 비용도 되게 엄청나요. 제작 비용이 2,700만 달러이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344억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출품과는 규모도 다른 것 같고 또 동상 외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품목인데 아프리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동상을 세우고 했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러시아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기념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죠. 이게 아마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와 동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건설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사람이요. 또 꼭대기에 네, 사람이에요. 저게 바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네. 북한은 동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북한이 동상을? 이 동상이 세워진 곳은 혁명 전적지가 있는 곳이에요. 조그만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지가 있는 장소다 보면 거기에 동상을 세워놓죠. 또 제가 북중에서 찍은 바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앞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상은 14살 때 김일성의 동상이에요. 네, 14살 때 김일성 동상. 그런데 왜 여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을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14살 때 교험의 천리길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조국을 광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광복의 천리길. 이거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있어요. 배움의 천리길, 강북의 천리길을 떠났던 바로 강을 건넜던 압록강을 건넜던 그 자리에 14살의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념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세워놨는데 그게 결국은 사상교육이라는 거죠. 네, 북한 주민들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그런 하나의 선전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북한 내부에만 이런 동상이 4만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동상 진짜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제일 잘 가는 게 이런 동상 주변, 전적지 주변. 왜냐면 잔디도 엄청 잘 관리되어 있어요. 맞아요. 다른 데는 되게 막 엉망인데 그래서 이 주변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진이나 그 셀카 그런 거 자유롭게 찍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네. 굉장히 미국 스타일의 만약에 셀카를 찍다가 동상의 잘리면 안 목을 돼요. 잘렸다. 네, 그러면 안 그건 돼요. 엄청난 정치범으로. 네. 전시 나오면 괜찮은데. 전신은 잘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동상 얘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검 기자, 제가 의아한 게요. 이 동상도 해외에 세워진다면 대북 제재 품목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동상 수출로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2호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는데요. 이 조항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또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조형물에 대한 수출도 금지를 했습니다. 네, 네.
농산도 수출할 수 없고 이제 수출품이 거의 없겠네요. 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또 끊임없이 제재하고 북한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을 또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 우표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선전 우표입니다. 네, 북한도 역시 외화 획득 수단으로 우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네, 그 교도통신이 발표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2020년 8월 무렵부터 일본인을 상대로 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 상당의 그 북한 기념 우표를 팔도록 일본 여행 대리점에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판매했는지는 미지수죠. 북한의 외화벌이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면 또 내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코로나19 이전에는 김정은이 또 유학파다 보니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직격탄은 아마 김정은에게 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직전까지는 이 관광 사업이 북한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은 이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관광 수입을 주로 뭐 중국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 지금 원산의 마신령 스키장도 김정은 시대 개발했었고 평양의 뭐 유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을 굉장히 북한이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현재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2006년부터 지금 2017년 사이에 총 13건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외부와의 교육과 경제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냥 외톨이 국가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게 광물, 지하 자원이잖아요. 그렇게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평가받지만 일체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도 해산물이라든지 뭐 식료품, 농산물 뭐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지금 수출을 할 수 없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해외 노동이라고 하면은 노동력만 의미를 하는 줄 알았는데 유럽 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 선수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52억인가 바로. 네. 아니, 축구 선수까지요? 네, 이 선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에 따라서 구단에서 방출돼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광성 외에도 또 오스트리아 구단에서 방출된 박광용, 이탈리아에서 방출된 최성혁 등 유럽에서 활동하던 북한 축구 선수 3명은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노동력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축구 선수도. 그때 뭐 들었던 거는 50억 이상을 받는데 200만 원만 줬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착취.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들여보냈다라고 들었거든요. 참. 열받을 것 같아요. 그 선수 입장에서. 네, 또 최근에 한미 간에도 강화된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이 핵이나 미사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외화벌이에 국제사회가 나서는 이유, 단순한 수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이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북한 어떤 개개인을 봤을 때에는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게 생기는 거고 큰 의미로 봤을 땐 결국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최악의 인권 유린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사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또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외화벌이가 특히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이런 것으로 이제 전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여전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 해외 북한 노동자의 증언이 하나 있는데 저보고 총 한 자루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장을 싸죽이고 싶다. 해외 나와서 8년 동안 일을 했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주머니에 지금 단돈 $1,000가 없는 거야. 8년 동안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지금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더욱 제재라든지 또 우리의 생각들을 좀 깨울 필요가 있죠.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기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